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4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권과 대항력, 임대차 보증금을 살펴보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자,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이제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한다면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기간이 있죠. 그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한다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한 경우에는 양도와 마찬가지로 전차인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피익 보존 권리로 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양수인이나 또는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다만 전대차나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언제나 이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이 양도가 되었거나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임차권의 양도와 또는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그런 배신적 행위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전차인은 자신의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또는 그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을 유효하게 양수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이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점, 즉 이제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병이 이제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되겠죠. 전차인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대인은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뭐 그런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에 병은 임차권의 양수인이거나 전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은 경우에 병은 임차권 양수인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전차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데 병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계약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병이 입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배신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병에게 있습니다.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병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이 배신행위 이론들, 여러분들 배신행위 이론에 관한 내용들 이 뒤에 또 이제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가 나오긴 하죠. 자, 임차권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때 가서 또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이 정도, 뭐 중요한 쟁점들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에 들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뒤에 시험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X 토지와 Y 건물이 있는데요. 뭐 이제 X 토지는 갑의 소유, 그 다음에 Y 건물은 을의 소유. 그러면서 이제 을은 X 토지의 임차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은 Y 건물의 임차인.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을은 Y 건물 소유 목적으로 X 토지를 임차한 X 토지의 임차인인데요. Y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거죠.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Y 건물의 임차인.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고요.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와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서로 헷갈리면 안 되겠죠. 대항력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갑과 을과 병 사이에 발생하는 거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 관련된 법률 관계는 갑과 을 사이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상 건물을 등기하는 순간에 토지 임차권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갱신 거절이라고 하는 게 임대인의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의사가 있으니까 해지 통고를 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매수청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 매수청권 행사할 때는 이제 그 대항력을 취득하는 부분에서는 건물에 대한 이제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매수청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되지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건물에 대한 매수청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임대차 종료했을 때 부속물 매수청권 뒤에 나오겠지만은 부속물 매수청권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두 가지가 매수청권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니까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일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그 Y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Y 건물을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제 을과 갑 사이에 하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 Y 건물의 소유권을 을한테 갑에게 이전한다 라고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합의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매수청권을 임대차 계약에 종료하는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권을 매수청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건물 매수청권은 임차인한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런 약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하기로 하는, 즉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갑에게 임대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라고 하는 약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효예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는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토지를 이제 임대인한테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에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이전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은, 그냥 일단 원칙적으로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해서 효력이 없지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임대차 종료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합의 자체가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요, 그냥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매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건물 철거,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을 이유로 해서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제 임대인이 존재하고요, 임차인인데,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제 토지 위에 존재하는 Y 건물, XY라고 하죠. Y 건물에 철거를 청구한 겁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을은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철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뭐 이 Y 건물의 철거 청구를 방어할 수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 을이 할 수 있는 항변 사유 중에 하나도, 을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순간에 이제 매매 계약이,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 매수 청구권 행사할 당시에 그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매매 대금으로 하는 그런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했을 때 을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럼 뭐 Y 건물의 철거 청구를 인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기 소유물이 될 것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인용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소유자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으면은, 그 건물 철거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당사자의 철거 청구는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갑의 철거 청구가 기각이 되지 않으려면 갑은 어떻게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될까요? 갑은 청구 취지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 그 을은 매매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Y 건물을 인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매수 청구에 따른 소유권을 넘겨라라고 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되겠죠.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면은, 이러면 당연히 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Y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철거 청구를 유지하게 되면은, 법원은 이 Y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기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을 명도하라, 소유권을 이전하라 라고 하는 건물 명도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겠죠.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시험 문제나 그런 데 종종 자주 나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차 종료 당시에 그 소유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의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종료 후에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이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만약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제 대항력에는 이제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 즉 건물을 등기하면은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종료 전에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토지가 양도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대항력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청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임대차 기간 중에 대항력은 없더라도 임차권이 양도되면서 결과적으로 임차권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동의했다면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다면은 그럼 더 이상 이제 대항력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죠. 이제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병한테 X 토지를 양도해 버리면은 그럼 더 이상 을은 갑한테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었다면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거나, 또는 갑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계 특약, 뭐 이제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하는 승계 특약이 있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토지의 양수인에게도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했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토지의 양수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철거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철거되기 전까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합니다.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 만약에 을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럼 갑이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갑의 철거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을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갑의 을에 대한 철거 청구가 인용이 될 수 있겠죠. 갑의 을에 대한 Y 건물의 철거 청구가 인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유라도, 즉 갑이 승소했고 을이 패소한 경우 그런 시점 이유라고 할지라도, 철거 청구가 인용된 이유라고 할지라도 을은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건물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 소유 목적을 위한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X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있는데, 이제 X 토지는 갑의 소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은 을의 소유인 겁니다. 이때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이제 을은
건물 Y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갖고 있는 것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을이 Y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을의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는 임차권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권리 중에서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권리입니다. 주된 권리가 되고 X 토지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Y 건물의 소유권을 갖기 위한 그런 이제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 X에 대한 임차권은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대해서는 주물종물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주물종물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하는 법리와 마찬가지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다면, 이제 을이 병에게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다면은 병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이 아니라 종된 권리인 X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해서 채권이 넘어가긴 하겠죠. 다만 양도되지만은 임차권의 양도는 뭐가 필요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 병은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X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같이 취득하게 됩니다. 별도로 다른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죠.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다만 임차권처럼 인적 성격이 강한 그런 인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런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임대인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만약에 이 X 토지에 대한 임차권 자체가 이제 Y 건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Y 건물을 등기했기 때문에 Y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X에 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사실 물권처럼 취급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살펴봤지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 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물권법 분야에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면은 그럼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물권과 채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판례가 얘기한 거는 소유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면은 마치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채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에도 마치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마치 물권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당연히 X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취득하지만은 병이 갑에 대해서 자신이 임차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죠. 다만 갑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임차권의 양도, 즉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을에서 병으로 양도되는 것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임차권 양도의 유효함을 갑한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때 임차권의 양도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병이 입증해야 되겠죠. 뭐 병이나 임차권 양도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을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이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병이 입증했다면은 그러면 갑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갑은 자신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해서 임차권이 무단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병은 갑에게 자신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엑스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건물 매수청,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에 관련된 그런 법률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시험 문제에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경우에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물건이 부합됐을 경우에 이제 어떤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 이 부속시킨 것은 단순히 부합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부속물이 되는 경우도 있죠. 부속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 부합물이 될 수도 있고요. 부속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합된 걸 얘기하는 것이죠.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산 부합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개의 물건이 서로 이제 부합이 돼서 그래서 뭐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합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속의 경우에는 부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부합된 물건, 부속된 물건이 독립성을 상실을 하고 부동산의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부속된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물건의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이고 부합처럼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돼버린 경우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속된 물건인 경우에는 이 부속된 물건의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문제가 매수 청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속물로 가느냐 부합물로 가느냐. 부속물로 간다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부합물로 간다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로 가는 게 있는데 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특히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원상회복 특약을 하는 경우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자,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포기에 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리를 전개하면은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있었는데 그 부속시킨 물건이 물건의 일부 부합돼 버려서 물건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은 그로 인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아까 부합된 물건을 원상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과 결련성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차인이 목적물의 물건을 부속을 시켰는데 부합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그런 부속된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부속된 물건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하느냐, 요 부분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용의 편의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사용의 편의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위한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판례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하면은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강한 부합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냥 부합이 아닌 정도의 부속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강압 부합에 이르지 않은 그런 부속된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부속 매수청권이 인정이 되고요. 강한 부합이어서 물건의 일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입비 상환청구권이 문제가 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속 매수청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전에 부속 매수청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전에 부속 매수청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부속 매수청권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지된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속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판례는 이 부속물 매수청권에서의 부속물의 개념을 좁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의 경우에는 부속물로 보질 않아요. 즉 사용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효용을 사용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임차인의 특수 목적, 여기서 특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업을 위한 목적, 이런 걸 특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당 영업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임차인들이 특히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어떤 걸 뭐 좋은 물건들을 부속시켰다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걸 다 뜯어서 나가든지 또는 뭐 그 물건들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부속물 매수청권이 인정이 된다면은 처음부터 그 부속된 물건을 원상회복 떼어내간다든지 그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인도한다든지 뭐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양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속물 자체가 뭐 영업 목적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 자체가 부속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지만은 부속물의 개념 자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속물들을 자기가 스스로 회수해 가거나 또는 임대인한테 소유권을 넘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라는 게 보호가 됐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나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부속 매수청권이 약간 좀 더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경우에 부속 매수청권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타인 소유의 임대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X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제 갑이 X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갑이 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갑이 X라는 주택의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갑은 소유자로서 X라는 부동산 임차 목적물을 을한테 임차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은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반환 청구의 근거는 뭘까요?
반환 청구의 근거는 첫 번째 반환 청구의 근거는 민법 213조가 되겠죠. 즉 갑이 소유자이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13조를 근거로 해서 갑이 을에게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갑은 을에게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반환해야 돼.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은 목적 부동산을 반환해야 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임대차 계약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차 계약 근거해서 반환이 아니라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소유자인 경우에도,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차임이나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갑은 이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 차임 상당액과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그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면은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갑이 소유자이든 소유자가 아니든 만약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다면은 그로 인한 차임의 지급과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유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소유자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213조에 따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만 점만 더 추가될 뿐이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임과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도 을이 계속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자,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 같은 경우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타인 권리의 매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한데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됐다는 걸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다면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을 다 공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부터 목적물이 반환되기 전까지 발생한 차임, 연체 차임 같은 거 또는 부당이득 상당액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법리는 소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213조에 근거해서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은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다만 213조에 따른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가 체결한 경우에 그 임대차 자체가 유효한 것, 뭐 타인 소유물이 밝혀졌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불능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타인 소유물의 경우에 타인 소유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반환 청구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는 이제 뭐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은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제 제3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를 해버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연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야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 이상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요. 그 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타인 소유물의 임대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의 임대차 관련돼서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뭐 이제 대항력을 행사할 수, 그러니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권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이 대항력의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민법상의 임대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을이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X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병에게 X를 양도를 했어요. X를 양도를 했습니다. 즉 병이 이제 소유자가 된 거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많이 문제되는 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을이 X에 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겁니다.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자, 당연히 유익비를 지출했으니까 임대차 계약 종료하면은 을이 갑에게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면은 당연히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병을 상대로 해서 행사해야 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제3자한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유익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것은 이제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목적물 이제 유익비를 상환 청구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치권에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해서도 유치권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을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목적물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을은 X라는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에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병에 대해서. 자, 그 유치권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을에게 임차 목적물 X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했을 경우에 을이 유치권에 항변을 하면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병에게 X를 반환하라. 이런 식의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을이 병한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유익비의 상환은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익비의 상환은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203조를 근거로 해서 비용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안 되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처럼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을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은 그 유익비의 상환에 관한 법리도 그 계약 관계, 임대차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봤지만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우연히 병이라는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을이 병한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은 을은 자기가 포기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병에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으면서도 사실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병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이 전용물소권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이제 을이 병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전용물소권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그 전용물소권 관련해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논리 때문에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지 않죠. 자신의 책임하에 체결된 그런 계약의 위험을 제3자한테 전가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또는 이제 그 손실자가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안 된다는 점, 또는 제3자의 수익자에 대한 항변권을 침해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인정되지 않는다.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관련시켜서 그냥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임차인이 병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병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만약에 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채권과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을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기속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제 이 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을이 채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 즉 병이 유익비 상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을은 갑에게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갑만이 을에게 유익비 지급 의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비슷하게 이제 갑한테 결국 이익이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은 갑밖에 이제 갑만이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전용물소권을 집어넣은 건데 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용물소권과 관련해서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해서 여러분들 그 임대차 종료까지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봐야죠. 사회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요번에는 좀 문제가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배점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들도 가끔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문제를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건지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시간 딱 1시간에 맞춰서 1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주는 편이긴 한데요. 문제가 100점짜리긴 하지만은 문제 수가 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그런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 잘 지켜서 잘 정해놓고
문제 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